안녕하세요. 김호준입니다. 포스트 트루스라는 말이 있죠. 정보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각자 나름의 세계관으로 그 정보를 재구성해 자신만의 진실을 따로 구축하는 시대. 그런 정도의 의미입니다. 가짜 뉴스가 그 첫 번째 징후였죠. 정보에서 맥락을 무시하고 단편적인 데이터를 편집해서 자기들만의 가짜 진실을 별도로 만드는 거죠. 인터넷 그리고 모바일과 함께 도래한 이 세계적인 트렌드는 그러나 가짜뉴스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전통 미디어의 뉴스를 더 이상 신뢰하지 않고 스스로 인터넷을 검색해서 사실관계를 검증하고 그 정합성을 따져서 그 뉴스를 보완, 반박, 때로 대체하는 사설 뉴스가 만들어지고 그 사설 뉴스가 공감대를 담보할 때는 다중과 만나 거대한 유통과 공유가 시작됩니다. 이렇게 사설 뉴스가 전통 미디어의 뉴스와 경합하는 시대가 이제 막 열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뉴스를 검증할 능력과 의지 모두를 가진 시민들의 출현은 정치 환경과 미디어 환경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유권자가 어디 있는지 모르는 정치인이 성공할 수 없듯이 자신의 독자층이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 따라잡을 수 없는 미디어도 오염받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는 언제나 혼란과 통증을 동반하죠. 이 성장통이 미디어와 독자 모두의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대합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입니다. 네. 요새 진보 매체 순환 시대예요. 네. 저희가 그런 뉴스를 따로 다뤄올 생각이긴 한데 하여튼 순환 시대입니다. 네, 많은 고민을 하게 만듭니다. 자, 첫 번째 뉴스는요. 네, 한미 양국이 다음 달 말 미국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열기로 합의했습니다. 정우영 청와대 외교안보 태스크포스 단장과 매튜 포틴저 미국 백악관 국가안전보장의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 어제 청와대에서 만났습니다. 정상회담의 대략적인 일정과 포괄적 의제를 확정했는데요. 양국은 우선 여건이 갖춰지면 북한과의 대화도 가능하다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정상회담 세부 일정과 의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미국 특사단이 오늘 오전 워싱턴으로 출발합니다. 문재인 정부의 특징은 일이 엄청나게 빨리 진행된다는 겁니다. 네, 그게 하나가 있고 이 뉴스에서 주목할 점은 이거네요. 여건이 갖춰지면 북한과 대화도 가능하다. 이제 미국의 입장이 원래 우리 정부의 입장도 그랬지만 북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화가 없다는 게 기본 기조였는데 이게 바뀐 거죠. 예. 그 여건이 뭔지는 이제 뭐 정상회담을 통해 드러나겠지만 조건이 갖춰지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북핵을 포기하면에서 사실 큰 변화인데 뉴스가 이 대목을 잘 안 짚어주네요. 큰 변화입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요. 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러시아 쪽에 국가기밀 누설했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백악관에서 만난 자리에서 러시아 외무장관과 주미 러시아 대사에게 IS와 관련한 기밀 정보를 누설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보도했는데요. 그때는 코미 FBI 국장을 해임한 바로 다음 날입니다. 이거 굉장히 큰 뉴스예요, 사실은. 네. 네, 미국에서는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그 트럼프 대통령과 러시아의 어떤 은밀한 관계, 이 관계에 대한 뉴스가 끊이질 않았는데 대통령이 된 다음에 그리고 그 러시아의 관계를 수사하고 있던 FBI 국장을 해임한 다음 날 러시아 대사를 만나서 네, 실제 백악관에서요. 네, 네. 하필이면 다 러시아예요. 거기서 이제 기밀 정보 그러니까 동맹국가도 공유하지 않는 기밀 정보를 러시아 대사에게 그 자리에서 대화 중에 줬다. 이게 이제 지금 핵심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국민들 사이에, 미국민들 사이에 탄핵 찬성이 48%까지 올라갔다. 네. 그런 보도도 있죠. 이렇게 되면 저희가 또 중계방송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탄핵 전문 방송으로서. 이게 그 취임 초기에 여기 또 탄핵되는 거 아니냐고 계속 농담처럼 얘기해 왔는데
점점 좀 고조되고 있습니다. 분위기가. 네, 계속 이런 식으로 내용들이 폭로가 되면요. 6월 말 정상회담까지도 계속 미국 국내 정치 상황이 복잡해질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도 들어요. 트럼프의 위기가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위기 혹은 찬스 둘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이제 그 내부 위기를 외부에서 돌파구를 찾는 게 고대로부터 정치가 항상 하던 기술이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내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서 북한을 때리거나 정반대로 북한과 극적인 평화협정을 맺거나 이런 가능성이 있지 않나. 왜냐하면 미국 공화당이든 민주당이든 대북 정책은 기본적으로 비슷했거든요. 항상 비슷했는데 트럼프는 이제 기존의 외교 문법을 따르지 않잖아요. 네, 얼마까지 전까지만 해도 인터뷰에서 스마트 쿠키 이런 표현을 김정은에게 썼습니다. 네, 그리고 뭐 김정은을 만나는 것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일이다. 네, 용의가 있다라는 식의 의사를 밝혔죠. 뭐 그런 표현도 했는데 특히 오바마 컴플렉스가 굉장히 강한 트럼프가 오바마조차 하지 못한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한 북한과의 관계는 관계를 자기가 해결해서 역사에 남고 싶은 노벨 평화상 이런 거 받는 거죠. 그런 욕망이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우리 정부에서 하나의 기회로 이쪽으로 드라이브해서 노벨 평화상 받으시죠. 네. 이 기회에 드라이브해서 굉장히 극적인 찬스가 올 수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트럼프는 그럴 수 있는 이 미국의 기회를 우리가 이용하는 거죠. 네.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이 뉴스를 보면서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 탄핵 과정에 들어가면 저희도 특파원을 통해서 네. 탄핵 전문 방송으로서 중계하는.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국정기획자문위원장에 김진표 의원 임명했습니다. 인수위격 역할을 대신할 걸로 보이는데요. 뿐만 아니라 1호로 업무 지시했던 일자리위원회에 문재인 대통령 자신이 위원장을 맡고요. 부위원장에는 이용섭 전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네, 새로운 인사죠. 예. 인수위가 없어서 인수 역할을 할 국정자문위원을 만들었다. 예. 그런 뉴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임명을 했다는 거고요. 다음 뉴스는요. 예, 또 다른 인선 관련된 이슈도 어제 계속 화제가 됐습니다. 양정철 전 청와대 비서관이 문재인 정부에서 어떠한 공직도 맡지 않고 백의종군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양 비서관은 이호철 전 민정수석 전해철 의원과 함께 이른바 삼철로 불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채찍근으로 꼽혀왔었는데요. 양 전 비서관은 정권교체의 꿈이 달성돼서 여한이 없다면서 이젠 잊혀질 권리를 허락해달라 이렇게 밝혔습니다.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겠다라는 건데요. 자신의 퇴진을 끝으로 패권이나 친문, 친노, 삼철과 같은 낡은 언어도 걷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양정철 전 비서관은 검색어에 계속 올라오더라고요. 예. 일반인들이 잘 모를 수 있죠. 근데 정치권에서 언론계에서는 다. 네, 여의도에서는 꽤 알려진 인물인데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예. 예. 개인적으로도 잘 안다고 할 수 있는 편인데 저는 항상 양정철 전 비서관을 비선 허세라고 불렀어요. 네. 왜 그러냐면 문재인 대통령과는 센티미터로 표현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까운. 그런데 이제 그렇게 가깝기 때문에 항상 공격받았잖아요. 이렇게 뭐 삼철이니.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는 어떤 일도 마음대로 할 수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허세죠. 그래서 제가 비선 허세라고 불렀는데 근데 이제 왜 물러났냐 이렇게 제가 해석하기는 그렇습니다. 이게 소위 이제 친문 패권 프레임 그 프레임이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가까운 사람들한테 굉장히 트라우마였어요. 2012년 대선 때도 불거졌던 네.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의 모든 언론과 거의 모든 정치 세력에게 이 친문 패권 공격을 당했기 때문에 아무리 아니라고 말을 해도 있는 거는 있는 걸 보여줘서 증명할 수 있잖아요. 없는 거는 없다고 어떻게 증명하느냐. 없는데. 근데 이제 이 트라우마 때문에 없는 걸 없다고 증명하려고 굳이 스스로 떠나는 거죠. 예. 나처럼 가장 가까운 사람도 이렇게 떠나는 거니까 이제 그 소리를 제발 그만하라. 이런 의미라고 저는 이해했는데 없는 걸 없다고 입증하려고 했던 겁니다, 이게.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눈물을 보였다는 기사도 있던데. 네, 만찬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뜻을 밝혔고 눈물을 보였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그런 거죠. 떠날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10년 이상 고생했단 말이죠.
자기 시간과 자기 비용과 자기 노력으로. 근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한테 씌워진 그 프레임을 자기가 대신 벗겨주려고 떠나는 거죠. 네, 앞서 이호철 전 비서관도 떠났습니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예. 자, 양정철 비서관을 인터뷰를 해보려고 했는데 잘 안 되네요. 외국으로 간다라고 하던데요. 아직 안 갔어요? 네. 그런가 아직 기회가 남아 있는 걸로. 자, 굳이, 저는 이렇게 해석했는데 왜 그랬는지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인터뷰 아직 안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어제 비공개 브리핑에서 청와대 컴퓨터를 확인한 결과 하드웨어상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기록물 이관 후 파기하도록 되어 있는 건 맞지만요. 당연히 해줘야 할 인수인계 작업을 하지 않았다면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국가정보원과 기무사, 검찰, 경찰의 보안감찰 책임자를 불러서 문서 임의 파기 금지를 지시했습니다. 저는 인수인계를 10페이지짜리 주고 넘어갔다는 건 이건 중소기업에 사실 특정 분야 담당자도 인수인계 할 때 10페이지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다 삭제해버렸다는 거잖아요. 네. 인수인계를 그렇게 안 했을 거면 삭제를 하지 말든가. 이렇게 되면은 존재하지 않았던 게 됩니다, 정부가. 근데 기록을 살펴볼 수가 아무것도 없게 없으니까. 되니까요. 그래서 아마 조국 민정수석이 이제 파기하지 말라고 지시한 것 같은데 이미 다 했죠. 좀, 예, 지난 정부 동안 굉장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기간에 삭제했을 가능성도 충분한 있습니다.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하면 다시 한번 삭제하지 않은 게 있나 하고 또 되돌아보게 될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삭제하면. 다 삭제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온 거죠. 자, 궁금합니다. 뭘 삭제했을지 저는. 엄청난 양을 삭제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안 삭제한 게 뭔지를 물어보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요. 안 삭제한 게 없으니까 하는 말이죠. 10페이지 남았다고 하니까. 네, 노무현 정부 때는 매뉴얼로 500개가 넘게, 백서도 70권 넘게 남겼다고 하는데 정말 비교해보면 정말 많은 양들이 사라졌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노무현 대통령은 이제 열정적인 시스템주의자였기 때문에 모든 걸 다 기록하려고 그랬죠. 지금 생각해보면 꼭 그렇게까지 기록할 필요가 있을 거 싶은 것까지 아주 사소한 개인 일정도 다 기록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모든 정권에 요구할 수는 없어도 이게 10페이지 남겨놓고 다 삭제한 거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다 수준이 아니라 수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이관한 기록물들을 보려면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영장을 가지고 오거나 국회에서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일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러니까요. 정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게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보통 이렇게 하고 떠난 직원에 대해서 그 회사 입장에서는 회사를 떠났으니까 징계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다른 회사에 알려주고 싶거든요. 이렇게 하고 갔다고. 어떻게 알려주죠, 이제? 이분들이. 다른 나라 가서 정보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게 너무 부당하다는 거는 말이 안 된다는 건 최소한의 임무도 안 했다는 거는 다 공감이 되는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네. 일단 이런 상황입니다. 마치 정부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던 것처럼 다 파괴됐다. 다음 뉴스는요? 네. 더불어민주당이 어제 원내대표 선거했습니다. 우원식 의원이 민주당의 새 원내 사령탑이 됐는데 맞승부 펼쳤던 홍영표 의원과는 7표 차이로 당선됐습니다. 7표 차이로 떨어졌던 분인데 7표 차이로 당선됐네요. 네. 자, 지금 민주당도 원내대표를 뽑았고 어제 같은 날 국민의당도 원내대표를 선출했죠? 네, 그렇습니다. 호남의 사선 김동철 의원이 원내대표로 선출됐습니다. 결선 투표까지 올라가서요. 당선된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저는 김동철 의원 선출되는 걸 보고 민주당과 국민의당의 관계가 쉽지는 않겠다. 이분이 좀 강경파라고 분류될 수 있죠. 네, 어제 일성도 그랬습니다. 협조할 건 협조하겠지만 안 될 일을 할 때는 국민의당이 가장 앞장서서 막아낼 거다. 이렇게 일성을 밝혔거든요. 굳이 분류하자면 강경 보수파 정도. 지금 이제 당이 좀 어려우니까 이럴 때는 강경하고,
자기 진지를 잘 지키는 원내대표가 필요하다. 이렇게 판단한 거겠죠? 예. 이렇게 되면, 협상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원만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자, 다음 뉴스는요? 네, 바른정당에서도 1박 2일 연찬회 끝에 자강론으로 뜻을 모았습니다. 국민의당과 당대당 통합 없다고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당대당이요? 네, 국민의당과의 이야기인 거죠. 바른정당 이야기는 저희가 오늘 수요일 이해노에 나온 날이라서 예. 연찬회 했었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네, 1박 2일 연찬회 하고 거기서 뜻을 모은 겁니다. 제가 잠시 후에 물어보겠지만 그래서 김무성 전 대표는 갑자기 일본을 출국했다 연찬회 후에 뭔가 이렇게 말이 잘 안 됐나 봐요 뜻대로. 예. 김무성 전 대표를 제가 꼭 인터뷰하고 싶은데 바른정당의 지도부는 인터뷰가 잘 안 돼요. 김무성 대표나 유승민 전 후보나. 방송을 들으시면 좀 나와주십시오. 네. 궁금합니다. 말 좀 하고 살자고요. 예. 자, 다음 뉴스는요. 네, 세월호 3층 객실에서 미수습자의 유해로 추정되는 뼈 조각이 어제도 추가로 발견됐습니다. 이 구역에서는 지난 14일에 뼈 3점이 발견됐고요. 또 24점이 추가로 발견된 바가 있습니다. 아직 뭐 DNA 조사가 끝나지 않아서 네, 한 달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네, 누구인지는 추정할 수는 없는데 지금 나온 것만 따지면은 한 서너 명 가까운 희생자들의 유골이 나온 게 아닐까 뭐 이런 추정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저는 이제 이 세월호는 아마 한 3년여간 여러 가지가 지체됐는데 그 기간만큼 혹은 그 이상으로 아주 오랜 시간 재조사되고 어떤 부분은 재수사되고 또 어떤 부분은 재조명되고 그래서 이 사건의 그 실체적 진실 혹은 전체적인 입체적인 조망 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 정부에서 노력해 갈 거라고 봐요. 네. 그건 꼭 필요한 거라고 보고요. 자,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리고 자꾸 문자로 아침마다 김어준 생각 작가가 써준 거 아니냐고 문자를 보내시는 분들이 9개월이 지났는데 아직도 있습니다. 아니라니까요. 제가 쓴다니까요. 아침에 여기 도착하면 제가 쓴다니까요. 네, 아침마다 급히 쓰는 모습을 늘 목격합니다. 그러니까 제발 좀 말 좀 해주세요. 제가 아침에 오늘 그거 쓰고 있지 않습니까? 네. 저희 작가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작가들을 모독하지 마라. 작가들이 그렇게 못 쓸 줄 아느냐 이렇게. 아침마다 문자가 와가지고 제가 몇 번 중간중간 얘기했는데도 아니라니까요. 저희 작가도 싫어해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사인의 김은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조금 나라 걱정할 여유가 생기지 않았습니까? 네, 당 걱정이 조금 줄어들었어요. 13분 덕분에. 네, 이해원 의원 나오셨습니다. 13분인가요? 최종적으로 12분 아닌가요? 12이었나 13이었나 좀 헷갈리네요. 처음에는 14시였다가 정운천 돌아오고 황영철 돌아오고 12이죠. 그런가 보네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가 네. 마지막 토론회 때 제게는 아직도 12척의 배가 있다고 했을 때 그 12척의 배가 바로 이 12척의 배 아니었나. 비밀로에 보낸. 반어법이네요. 네. 그런 역할을 했죠. 12분이. 오히려 당에 도움이 됐습니다. 결속을 강화시키고. 그걸 그죠? 의도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의도 안 했죠, 물론. 네. 그분들은 그분들의 살 길을 갔는데 본의 아니게 도움이 됐습니다. 본인들은 위기가 되고 내일 이제 김성태 의원 나오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주 저희가 기대가 만발입니다. 2주간 못 나오셨다가 이번에 못 나오셨어요? 네, 거기 가서 해피하신지 꼭 물어봐 주십시오. 그 정도로 묻고 그치지 않죠. 네. 뭐 철새 얘기도 나올 것이고 저희 음악도 따로 준비한 게 있거든요. 어떤 음악이요? 설계? 내일 들어보세요. 김성태 의원만을 위한 특별 코너도 마련하고 저희가 약 올리려고. 그렇긴 한데 이 12분이 처음에는 큰 피해일 것만 같았는데 그죠?
그 순간에는 네, 그랬죠. 다들 당황하고 그래서 뭐 저희가 열심히 물밑으로 막 이 사람 저 사람 만나서 설득도 해보고 말리려고 아니래옵니다도 해보고 네. 뭐 별짓을 다 했어요. 없어도 하고 협박도 하고 막. 제가 오죽하면 밤 2시까지 감자탕 집에서 그분들 붙들고 앉아있고 그랬겠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아유, 그럼 되겠냐. 같이 가야지. 우리 창당 때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랬다가 또 혼나기도 하고. 창당 때 정신으로 돌아가자 그랬더니 그중에 어떤 분이 창당이 우리가 보수개혁하려고 나온 거 아니에요? 창당 정신으로 돌아가야죠. 그랬더니 창당? 나는 반기문 옹립해가지고 대통령 만들려고 나왔는데 그러시는 바람에 더 이상 얘기가 안 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 본인들 입으로도 나왔군요. 사설. 공식 회의에서도 그 얘기는 나왔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반기문 만들려고 나오신 분들과 제가 같이 창당을 했구나. 그러니까 탈당한 목적들이 조금씩 달랐던 거죠. 근데 이제 그 말씀은 그때 당시에 전혀 입 밖에 낸 적이 없어서 그때는 제가 관심 미륵법으로 보질 못해가지고 몰랐어요. 그분 마음대로. 관심법이 굉장히 약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그냥 표방하는 얘기, 보수 개혁을 하려고 나온다. 이게 이제 우리 공식 선언문이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믿었는데 알고 보니까 속내는 또 다른 게 있으셨더라고요. 뭐 정치인들이 정치적 목적을 가진 거는 저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근데 이제 유승민 의원을 당시 마지막까지 당에 남아 있겠다고 하는 유승민 의원을 끄집어냈잖아요. 거의 뭐 협박해서 끄집어냈잖아요. 그러니까요. 자기는 새누리당 안에서 어떻게든 해보겠다고. 새누리당을 개혁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라는 믿음으로 끝까지 안 나오겠다는 사람을 거의 협박해서 끄집어냈는데 알고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끄집어낸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게 앞뒤가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속으로는 반기문 전 사무총장을 옹립하는데, 그런데 이제 여기도 새가 필요하니까. 자체적인 새와 자체적인 주자가 있어야 하니까 액세서리로 필요했던 거 아닙니까? 불쏘시개죠, 뭐. 불쏘시개. 네. 페이스메이커. 네. 네. 그러다가 반기문 총장이 이제 스스로 넘어지자 그때는 갈 걸 몰라 하며 삼자연대나 뭐 그런 얘기 많이 나왔잖아요. 네. 빅텐트니. 네. 그 이유가 이제 애초에 유승민 후보에게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그러니까 보니까 그때 이제 그분들의 속마음이 드러났는데 유승민을 대통령으로 밀 생각은 제로다 이런 마음이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없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승민 후보가 지지율도 낮고 하니까 그 핑계 겸하여 결국은 당을 떠나게 됐다. 근데 현실적인 고충도 있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있긴 있죠. 아니 근데 네. 아니 뭐 인생 살면서 어려울 때마다 그렇게 신발 바꿔 신으면 도대체 평생 몇 번을 신발을 바꿔 신겠어요. 근데 자기 하부 조직이 이렇게 흩어지고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아니 뭐 우리는 안 그런가요? 남아있는 사람들 지역은 더한 지역들도 많아요. 하지만 가치라는 게 그리고 정치라는 걸 하면서 자기 뭐 밥그릇 때문에 정치하는 거를 좀 우린 지향하고 싶은 거잖아요. 밥그릇도 중요하죠. 아니 근데 지금 근데 제일 더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해서는 안 되는 건데. 더 중요한 거는 가치를 중시해야 되는 게 우리 이제 생각인데 우리하고 좀 생각이 달랐던 거죠. 돌아간 분들 물론 내일 이제 김성태 의원이 나와서 얘기를 하겠지만 돌아간 분들이 거기서 마음이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그중에 어떤 분을 얼마 전에 뵀는데 네. 우연히 행사장에서 제 옆자리에 앉으셨어요. 그래서 아유 어떠세요? 해피하세요? 제가 이랬더니 죽겠습니다. 죽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거기서도 환영받지 못하고 되돌아올 수도 없고. 근데 갔더니 또 본인들이 탈당하는 이유 중에 하나 있던 친박 계보도 다시 다 돌아와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아니 거기다 본인들 복당을 받아주면서 친박들 소위 그나마 아주 미온적인 징계, 그 징계라고도 볼 수 없고 청산이라고 전혀 볼 수도 없는 거를 아예 다 해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서로 마주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친박들은 이제 완전히 어떻게 보면 부활하신 거죠. 그걸 어떻게 견딜까요? 그 어색한 상황을. 그러니까 아마 힘드실 거예요. 내일 많이 약 올려야지. 반면 네. 바른정당은 어제 연찬회도 있고 했는데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졌겠습니다. 네, 뭐
사실은 이제 생각이 좀 다르던 분들이 떠나시고 나니까 이제 생각이 같은 사람들끼리 거의 남은 거잖아요. 물론 뭐 부모 자식 간에도 생각이 다른 게 인생인데 모든 만사에 뭐 저희 한 170명 되는 사람들이 거의 똑같다 이렇게 볼 수는 없는 건데 그래도 거의 다수가 절대 다수가 한 90% 95%가 생각이 같아요. 이제 비슷한 생각을. 예. 그래서 뭐 저기 대선에 대한 평가도 그래도 우리 부족했지만 선전했다? 국민들께서 우리 부족한 거를 국민들께서 그래도 나름 많은 표를 주셨고 우리 부족한 거에 비하면 국민들께 감사하고 그다음에 이제 보수 개혁에 불씨 좀 살려서 너희들 잘해봐라 이렇게 우리한테 좀 숙제를 주신 거 아닌가 우리 이 숙제 잘하자 이렇게 막 분위기 완전 의기투합. 예. 네. 지지율 계속 꼴찌였다가 막판에 4위로 올라왔고 그것도 그렇고 그 호감도도 굉장히 올라왔고요. 유승민 후보에 대해서. 네. 이번은 아니지만 다음 뭐 그다음 하여튼 주목해야 될 정치인이다. 여기까지 완전히 올라왔으니까요. 예. 그리고 밖에 나가면 그런 얘기를 은근히 많이 들어요. 이제 보수들 중에 제가 이제 특강도 가느라고 지방 도시도 좀 가보고 며칠 그랬는데요. 막판에 이제 홍준표 후보가 문재인 후보를 이겼다고 막 그 사실과 다른 여론조사도 막 카톡으로 돌고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받고 홍준표가 된다니 그러면 힘 뭉쳐서 홍준표 만들어야지 이제 소위 그분들 입장에서는 문 후보 당선을 저지하고 싶어하는 분들이니까 그럼 우리가 뭐 홍준표라는 후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뭐 찍어서 문 후보 안 되게 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정말 찍고 싶지 않았는데 찍었다. 그리고 유승민 사람 괜찮은 것 같은데 찍으면 사표 된다니까 할 수 없이 홍 후보 찍었는데 뭐야 이거 뚜껑 열어놓고 보니까 턱도 없이 깨졌다. 속았다. 이런 얘기 많이 하세요. 그래서 유승민 후보 그러니까 정치인한테 제가 유승민 후보가 큰 자산을 쌓았다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 개인적인 그 관점이지만 정치라는 게 평소에 계속 이렇게 사람들 마음에 빚을 차곡차곡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못하는 일을 대신 하거나 어려운 길을 걷거나 뭐 이러면서 빚을 계속 쌓아가다가 선거 때 한 번에 받아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빚이 없는 정치인은 아무리 빚을 까먹으면 떨어지는 거고요. 유승민 후보는 빚을 좀 쌓았다. 이번에 좀 그런 것 같아요. 네. 그 빚을 쌓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제 일부 국민들 마음에 그래도 저 사람 괜찮을 것 같아서 찍고 싶은 마음이 있었는데 저 사람 찍으면 사표되고 문재인 후보가 된다 그래서 찍었는데 뭐야 이거 차라리 그 사람 찍는 게 나았잖아. 라는 약간의 후회 같은 말씀들을 기차간에서 막 이렇게 커피를 주문해 주시면서 하시는 그렇죠. 분도 있고. 보수 유권자 중에는. 네, 뭐 어떤 분은 막 도시락을 들고 와서 먹으라고 하시면서 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업됐군요, 전반적인 분위기가. 좋아요. 본인만 들은 게 아니라 다른 바른정당 의원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밖에 나가면 지역구에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신대요. 이게 마치 저런 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민주당 내에서 이제 문재인 당시 후보에 대해서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문재인 전 대표 시절이죠. 탐탁치 않게 생각하던 분들이 이제 탈당해서 국민의당 가고 나서 그게 굉장히 큰 위기였지만 그 위기를 거치고 나서 민주당이 굉장히 결속이 강해졌거든요. 그래서 이번 대선 때 굉장히 결속력 있게 잘했다 평가를 받는 것과 마찬가지로 바른정당에서 또 그분들이 나와 났더니 분위기 좋아지면서 결속력이 생기고 이런 거죠. 그죠? 참 세상만사가 살아보니까요. 네. 꼭 화가 아니고 복이 아닐 때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들어오신 데 봤는데 저분 대통령 당선된 것 같은데 저 당에서 그런 분 활짝 웃으면서 분위기 그만큼 좋군요. 네, 분위기 지금 좋습니다. 그래요? 열심히 하자. 우리 꼭 그래서 국민의 사랑과 신뢰를 받자. 막 이게 이제 으쌰으쌰 이러고 왔어요. 근데 김무성 전 대표는 딱히 밝은 분위기는 아닌가 봐요. 일본에 바로 가신 거 보니까. 저 흐뭇한 웃음은 뭐죠? 흐뭇한 건 아니고요. 김 대표님은 조금 이제 그 연차 내에 거의 모든 분들이 발언하는 것과 조금 결이 다른 발언을 하셨어요. 어떤 발언을 했습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전부 다 바른정당이 이제 바른 방향으로 가야 되고 모든 방식과 절차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바른정당답게 해야 된다. 우리가 처음에 창당했을 때는 시간이 없었으니까
불과 며칠 만에 지도부 뽑아야 되고 그렇죠, 하니까 그렇죠. 한 달 이상 걸리는 전당대 이런 거 하고 앉아있을 형편이 안 돼가지고 네, 추대했죠. 그냥 뭐 몇 사람이 모여갖고 특히 이제 소위 당의 지분을 갖고 있다고 생각되는 대주주 몇 명이 협의해서 정한 거잖아요. 소위 김무성계. 네. 그렇게 해서 이제 정했는데 뭐 이제 당직자 중에 지금 다 사퇴하고 남은 건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인데 뭐 그중에 어떤 분이 지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아직도 안철수 지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하고. 아, 그래요? 굉장히 좀 소위 해당 행위에 해당하는 발언들이 주 있는 거죠. 원내대표가요? 아니 주 원내대표는 아닌데 네. 하여튼 그런 분이 있어요. 있어요? 그날 연찬회에도 국민의당과 통합해야 된다고 유일하게 발언하신 분이에요. 그래요? 예. K. 그랬는데 아, L이요? 그런 분이 계시고 검색해봐야 되겠군요. 하니까 이제 좀 이거는 아니지 않냐. 이제 지도부도 새로 싹 갈아서 왜냐하면 선거에 이긴 당도 지도부를 교체하고 그쵸. 모두 다 이제 새로 시작하는 새 출발이니까 새 수를 그러니까요. 새 부대에 담는데 아니 우리는 진정당인데 바꿔야지. 이제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김무성 대표님은 그게 아니라 비대위 체제로 가자. 비대위 체제라는 건 비상시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비상시고. 그러니까 이제 비상시라고 주장하시는 거는 선거에 졌으니까 비상 아니냐 얘기하시는데 선거에 진 건 맞아요. 근데 이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 가는 거는 전당대회라는 한 달 이상 걸리는 이 시간을 확보하지 못하고 급한 일이 바로 앞에 있을 때. 그렇죠. 보통. 그럴 때 하는 거잖아요. 선거 직전에 하는 예. 거니까. 예. 근데 이제 지방선거가 1년이 넘게 남았는데 1년 동안 비상체제를 끌고 간다는 게 이게 난센스다고 생각하는 그럼 거죠. 김무성 전 대표는 무슨 의도인가요? 많은 경우에 이제 왜 그런 이종구 의원이군요. 왜 그런 의심을 말씀하시는지는 국민의당과 합당해야 된다고 하는 분은 그죠? 하여튼 뭐 기사 찾아보시면 나올 거고. 네. 맞군요. 근데 이제 이 비상대책비 체제로 가자라고 하는 분들의 통상적인 의도는 그래요. 김무성 대표가 그런 의도 때문에 말씀하신다 하신 적은 없지만 왜냐하면 전당대회를 하면 룰대로 하면 여론조사 30에 당원투표 70으로 이제 누구도 누가 당선될지 컨트롤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누구도 예측할 수가 없고 그렇죠. 그건 국민들 마음이니까. 네. 국민들 마음에 맞는 사람이 그냥 당선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비대위 체제는 소위 이제 당의 지분을 갖고 있는 대주주로서 사람을 찍어서 요 사람으로 하겠다 하고 이렇게 관철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비대위 체제로 가자고 하는 거는 주로 대주주들 입장에서는 본인들 뜻대로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죠. 대주주 마음에 맞는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고 싶을 때 그런 이제 명분으로 그런 방식을 많이 들고 나오죠. 김무성 전 대표는 이제 김무성 개라고 해야 될까요? 김무성 개가 다 탈당했잖아요. 네, 탈당해서 김무성 의원님만 계시죠. 그러니까요. 그 대주주가 아니잖아요. 이제 어떻게 해요. 근데 이제 마음만 대주주인 경우도 있죠. 이게 좀 뭐랄까 정치적인 진로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겠군요. 그래서 일본에 왜 가셨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쨌든 그 연찬회에서의 발언을 보면 전체적인 사람들이 이틀 동안 한 발언과 완전히 좀 결이 다른 발언을 하셨어요. 이번 대선을 거치면서 정치적 영향력이나 또는 뭐 말씀하신 대로 지분이나 가장 많이 추락한 정치인 중에 한 사람이 김무성 전 대표예요. 제가 보기에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바른 정당 안에서도 그렇게 하고. 네, 많은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언론 기사나 그런 것도 그렇고. 자신의 계보는 또 다른 당에 가버렸고 그 다른 당으로 간 것이 뭐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거나 발판이 되기도 힘들게 대중적으로도 공격받고 있고 본인은 이 당에 남아있는데 이 당에는 또 대주주였었지만 지금은 대주주라고 할 수 없잖아요. 혼자 남았으니까. 실질적으로는 그런 편이죠. 네. 그래서 굉장히 외소해졌다. 영향력과 지위가.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맞죠? 이게 일반적인 평가예요. 그래서 일본에 가셨구나.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그 당대당 통합 얘기 이종구 의원이 주장하고 또 국민의당 내에서도 화답하는 의원들 일부 있습니다. 그 의원들끼리는 이런 얘기가 오갔다는 겁니까? 예전부터? 국민의당 일부 혹은 바른당 일부 내에서? 이종구 의원님 성격상 다른 당에 계신 분들하고 긴밀한 협의를 하고 그러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냥 본인 생각 아니신가 싶어요. 협의 없이 그냥 그런 말을 지금 할까요? 타임에서? 이제 뭐 보면은
원내대표 주승용 전 원내대표죠. 이제는 새 원내대표가 뽑혔으니까 주승용 원내대표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없다고. 예. 그랬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종구 의원님이 아주 그냥 한 달 전부터 계속 하고 계시던 얘기죠. 심지어 그렇죠. 뭐 국민의당, 바른정당, 거기다 심지어 자유한국당에 있는 비박들까지 합해서 한 100인 지지선언을 해야 된다. 네, 그때는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 지지선언을 해야 된다는데 그때는 대선 전이잖아요. 대선 네. 기간이잖아요. 다른 당 대선 후보를 지지선언을 여러 당이 모여서 한다는 게 이게 참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을 막 하시고 그랬죠. 네. 안철수 전 후보에 대한 어떤 호감도가 굉장히 높은가 봅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이해해야 되나요? 아니면 뭐 다른 해석들도 있죠. 어떤 해석들이 있습니까? 이제 왜냐하면 호남 예. 지금 이제 대선 결과를 보니까 호남에서도 그렇게 선전하지 못했다 국민의당이 예. 이런 결과가 나왔지만 그 대선 전까지만 하더라도 호남 지역구 의원들 상당수가 국민의당에 있다 보니까 예. 국민의당이 호남 기반이 단단하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이종구 의원님 호남 출신이시고 여러 가지 이제 뭐 사람들이 이게 이제 여의도 참새들 얘기예요. 참새들. 강남을 떠나서 예. 호남으로 지역구를 옮기시려고 그러나 이런 얘기까지들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 그런 해석도. 네. 그거 뭐, 해석 중에 하나지 꼭 그랬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예. 예. 잘 이해가 안 가니까 그런 해석도 하는 거겠죠. 네, 다들 왜 그러실까 하면서 네. 이제 나오는 해석들이 그런 게 대선 있었어요. 기간 중에 다른 세 당이 모여가지고 자기 다른 당 후보가 아닌 남의 당 후보를 지지한다. 지지하는 선언은 있을 수가 없죠. 안 일어나죠, 절대. 아니 그런 제안도 그런 아이디어도 들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약간 자기 그 본인만의 아젠다가 있나 본데, 그 저희가 이정구 의원과 직접 인터뷰해가지고 왜 그러셨는지 하는 물어보기로 하고. 그런데 어쨌든 바른정당도 이제 다른 당들도 마찬가지지만 백서도 만들고 부족했던 점들도 보완하고 해야 하는 그런 작업이 필요하잖아요. 네. 그리고 바른정당의 마지막 선전은 사실은 하늘이 도왔지. 우리 스스로 잘한 것이라기보다는 하늘이 도왔어요. 네. 정말로 12척의 배가 떠나가봄으로 해서 그것도 우연히 그러니까 의도하지 않은 것이고 저쪽에서 의도했겠죠. 거꾸로 반대로. 피해를 주려고 했는데 그게 덕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딸 문제 같은 경우도 누구 기획한 게 아니잖아요. 기획한 게 아닌데 일종의 사고를 당한 건데 그게 그 전화위복이 사고가 됐고. 예. 뭐 꼭 나쁘게 작용하지는 그렇죠.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이제 그 약한 후보에 대한 그 동정심과 이렇게 연결되면서 부당함에 대한 그러면서 실제 정의당에서도 그런 분석을 많이 하던데 20대 유권자 중에 남성 유권자 중에 경제 정책은 뭐 진보적이지만 보수적인 성향을 가진 남성 어느 연령대나 보수층은 있으니까요. 그 층이 애초에 정의당을 지지하다가 바른정당으로 많이 옮겨간 걸로 자기들은 이해하고 우리가 있다. 또 정의당과 상당히 불편한 관계에 가야 되는 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저는 궁금한 게 그런 그러니까 자기 지지층을 여기 나오실 때부터 예전부터 얘기했지만 자기 지지층 분석이 잘 안 되고 있어서 자꾸 대구에 갔는데 유승민 후보 대구 가지 말고 서울에 오고 빨리 방송에 나오라고 여러 차례 얘기했잖아요. 그 유승민 후보한테 유승민 후보는 여기 지지층 수도권의 젊은 층한테 어필해야 된다고 계속 말씀드렸는데 결국 막판에 가서야 좀 했죠. 예. 막판에 가서 유승민 후보도 좀 깨달았나요? 아니 제가 굉장히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제가 이제 일정 담당이었잖아요. 네. 일정 안 하셨다면서 그 전에는. 계속 안 하는데 나중에는 아예 제가 그냥 세게 이렇게 해야 된다. 네. 처음에는 그냥 건의 정도 하다가 나중에는 그냥 세게 얘기했어요. 대학가에 우리 지지층들이 바글바글 하는데 대학가 순례를 하자. 예. 그랬더니 나중에 이제 마지못해 그러기도 하고 워낙 후보가 이제 막판엔 바빠지니까 일일이 저랑 싸울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뭘 끌려갔어요. 예, 그냥 나중에 후보가 너무 바빠갖고는 뭐 경황이 하나도 없잖아요. 자기가 어디인지도 모르고 막 그냥- 여기가 대구 동성로인 줄 알고 대학로 간 거 아니에요? 뭐 일정표 짜가지고 그냥 언론에 막 공개하고 하니까 이제 일종의 후보도 조금 약간의 반자의. 네, 처음에는 갸우뚱했는데 네. 강남역에 처음 가고 나서 후보도 깨닫지 않았나요? 후보도 아마 그때 봤을 거예요. 처음으로? 예, 처음인지는 모르겠는데 네. 대구 동성로가 오히려 처음이었을 것 같아요. 네. 대구 동성로를 여러 번 갔는데 선거 중에 처음 간 날, 왜냐하면 이거 우리 좀 창피한 얘기지만
기성정당들, 소위 이제 양쪽에 있는 민주당 또 그리고 자유한국당 이런 데는 뭐 40-50년 전통도 있지만 그리고 한 번 당원 가입하면 대부분 사람들이 길을 쓰고 탈당을 확인하고 탈당계를 내고 그러지 않거든요. 잘 안 하죠. 그래서 그냥 내놓은 입당 원서가 그냥 수십 년째 오는 사람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당원 DB가 보면 사망자도 수두룩해요. 그럴 수 있죠. 이제 그게 이제 누적 당원 수가 뭐 200만. 이민 간 사람도 많습니다. 이민 간 사람도 많고 심지어 그 사이에 당적을 또 다른 데로 옮겼는데 여기 탈당 정리가 안 되고 딴 데 가 있고 막 이런 이중 당적들도 많고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200만 당원이라고 하는 게 사실 뭐 실제 활동하는 당원은 뭐 10분의 1을 뭐 이런 맞습니다. 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런 어쨌든 간에 기성정당들은 그래도 동원할 사람이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 정당에 연락처가 있었을 때, 있죠. 예. 그 정당에 있었을 때 이제 선거운동은 동원해요. 언제 어디까지 몇 시에 나와라. 뭐 태극 그때 당시는 태극기 들고죠. 네. 지금은 이제 태극기 집회가 조금 이상하게 변질이 됐기 때문에 태극기 들고 나오시는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모여라 하면은 이제 막 사람을 긁어 모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막 동원도 하고 막 그 조직이 차도 무서운 거죠, 태워가고 막 그게. 예. 이렇게 해서 하니까 어쨌든 유세장에 적어도 한 300-400명은 늘 서 있어요. 늘. 근데 여기 서 있는 사람이 저기 서 있기도 하지만 예. 전국에 똑같이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서 있지만 근데 그런 우리 동원 능력이 저희 당이 뭐 탄생한 지 100일도 안 된 상태에서 선거 시작했잖아요. 네. 없죠. 그러니까 그냥 사실 유세를 할 때 사람들이 그냥 지나가시고 후보는 마이크 들고 유세를 하고 굉장히 좀 황당한 예. 그리고 나름대로 황량하죠. 유세 차 앞이 황량합니다. 네, 그런 유세를 하다가 예. 그 동성로에 갔을 때 구름같이 막 사람이 몰려들고 젊은 애들이 와서 사진 찍자 그러고 사진 찍자는 바람에 밤 12시까지 거의 예. 물도 못 드시고 서 계신 거 아니에요? 20대한테 어필한다는 걸 처음 알았군요, 그때. 그때 놀랬던 것 같아요. 예. 아, 뭐야. 아, 우리가 열심히 모을 필요 없이 이렇게 가만히 있어도 오는 그룹이 이 그룹들이구나. 예. 예. 그리고 서울에 와서도 강남역 앞에서 또 강남역, 그 다음에 대학가들이 그래서 한양대, 네. 뭐, 고대, 뭐, 어마어마했어요. 거기서 후보들이 놀랬죠. 후보가 참. 아, 후보가 예. 뭐 놀랬단 말은 안 하는데 분명히 놀랬을 거예요. 그렇겠죠. 예. 보통 전통적으로 보수 지지층이라는 게 이제 연령대도 좀 높고 사회 경험도 많고 뭐 50대, 60대 이렇게만 생각해 오던 게 자유한국당의 패러다임이었고 보수 정치인들의 패러다임이었는데 새로운 보수층이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젊은 보수가 정치에 젊은 보수가 있다고는 생각했죠. 젊은데 보수가 없을 리가 없겠어요. 있죠. 물론 연세 드신 보수보다는 좀 숫자는 적어도 있기야 하겠지. 저희는 그렇게 생각했지만 많아요. 그런 그 젊은 보수를 뵌 적도 없고 네. 그다음에 그런 젊은 보수는 대부분 소위 말하면 정치 행위에 개입을 안 한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냥 현실에 무관하게 마음만 그러지 투표하러 잘 나오지도 않고. 근데 그 젊은 보수들은 전통적인 보수하고도 굉장히 달라요. 근데 이번에는 보니까 네. 직접 행동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이념적 스펙트럼도 기존의 자유한국당이 이제 어필하던 포인트하고 다 다르고. 그러니까 네. 제가 보기에는 바른정당은 새로운 보수 지지층을 발견하고 공부하고 함께 가야 되는 상황이 됐다. 그러니까 엉뚱한 데 가서 때리고 있었다. 제가 몇 달째 얘기했는데 유승민 왜 안 나오는 겁니까? 끝까지. 근데 사실은 방송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한번 불러주세요. 또 얘기해 볼게요. 네. 보니까 또 선거 끝나고 또 언론 일절 안 만나시는 것 같은데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자, 문재인 대통령 초반 며칠간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저는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아요. 솔직한 말씀으로 네. 무서워요. 무서워요? 네. 왜요? 너무 잘해서. 조금 다시 가져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저희가 이게 뭔가 이러고 있어요. 이렇게 잘하면 안 되는데. 네. 아니 뭐 잘하는 건 대한민국에서 좋은 일이니까 네. 뭐 이게 나쁜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고 네. 상당히 지금 당황들 하고 있어요. 긴장하고 있어요. 예. 네. 잘하네. 거기다 제가 놀랬던 건 뭐냐면, 아니 뭐, 젊은 참모들, 청와대 비서실을 젊은 사람들로 포진을 시키고, 오히려 총리나 이런 경우는 경륜과, 경험이 많은 사람들, 연로하신 이런 분들로 하고, 이것도 굉장히 저는 좋게 보였어요. 비서실장보다 민정수석이 더 민정수석이 아니라 정무수석이 나이가 더 많고. 예. 그런 건 좋아 보였고,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젊은 참모들하고 커피를 테이크아웃 잔에 들고 청와대 경내를 산책하는 이런 거는
참 우리 박근혜 대통령한테 그렇게 바랬지만 뭐 도저히 볼 수 없는 장면들이었잖아요. 네. 네,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그동안 소통에 목말라 있다가 이 굉장히 단비 같은 가뭄의 단비 같은 그런 좋은 면이 있어서 그리고 저 정도는 뭐 문재인 후보도 할 줄 알았다 나름 그렇게 생각했어요. 네. 저 정도 하지 않겠냐. 네. 근데 제가 놀랬던 거는 사실 그 북한의 미사일 실험 있고 네. 바로 NSC 소집하고 네. 그다음에 임종석 실장한테 대충 얘기를 들었는데도 김관진 실장이 직접 와서 더 자세하게 보고해라 네. 하고 굉장히 강경한 대북 메시지를 내보내는 거 보고 놀랐어요. 그건 놀랍지 않았는데 저는. 아 그래요? 근데 네. 왜냐하면 보수들은 계속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관에 대해서 온갖 얘기들을 그럼 뭐 많이 했잖아요. 북한 미사일 쐈는데 잘해. 그건 잘했을 겁니까? 대통령이 당연히 근데 그거는 오히려 보수가 만든 프레임에 보수 스스로 빠진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의외로 상당히 박수 받겠다 네. 그런 생각하면서 그러면 안 되는데 유승민 다음 기회가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런 건 어떻습니까? 최근에 나온 질문 중에 그 뉴스 중에 청와대 거울방 얘기 나왔어요. 아, 전 너무 놀랐어요. 호러 영화에 보면은 거울방들 나오지 않아요? 완전히 뭐 제가 이게 공포 영화 같기도 하고 거울이 있으면 좀 무섭지 않나요? 저도 그게 뉴스가 좀 무서웠어요. 좀, 상상을 해보면. 저는 좀 약간의 뭐랄까 오싹한다 그럴까? 그렇죠. 좀 오싹했어요. 아니 그리고 왜 그러셨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저도 궁금한데 물을 수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제가 여쭤본 겁니다. 저도 몰라요. 가까이 계셨으니까. 아니 뭐 그분 방에 가본 적이 없으니까. 거울을 자주 들여다보셨나요? 평상시에도? 거울 보시는 거는 제가 뭐 저야 뭐 이제 공식 거울. 석상에 나왔을 때만 보지. 거울 다 본 다음에 나오셨나? 네, 공식 석상에서야 거울 보지 않죠. 공식 석상에 계시는 것만 봤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조만간 아마도 당대표 출마하지 않을까 싶은 바른정당의 이혜원 의원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어준입니다. 3부에서 뵙겠습니다. 청와대 대변인의 박수현 전 의원이 임명됐습니다. 문재인 정부 초대 청와대 대변인 직접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대변인님. 네, 안녕하세요. 저 박수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지금 조금 전에 청와대에서 상황 점검 회의가 시작됐다고요? 예, 지금 이 시간에 바로 시작하는데요. 예. 제가 오늘 사실은 대변인 되고 나서 이제 첫 번째 참석하는 회의인데, 그 김어준의 뉴스공장 워낙 중요한 프로그램이어서 제가 회의를 잠깐 빠지고 네. 나와서 좀 출연을 했는데, 우리 뉴스공장 청취자 여러분, 우리 정말 반갑습니다. 네. 대변인님은 저희 언론과의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잘해주셔야 되고요. 저희가 박박 우겨가지고 상황점검 회의를 빠지고 저희 인터뷰를 응하시게 됐습니다. 맞습니다. 예. 저희가 박박 우겼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근데 대변인을 여태 여러 번 하셨죠? 청와대는 처음이지만. 예. 제가 언론 보도에도 보셨겠습니다만 5번을 대변인했다 그러는데 우선 19대 국회의원 하는 동안에 당에서 당대변인 1회와 원내대변인 2번을 했고요. 예. 지난번에 대선 전국에서는 안희정 충남지사 대통령 경선 후보의 대변인을 했고 또 본선 과정에서는 경선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 후보의 대변인을 해서 또 5번을 대변인을 했습니다. 대변인을 이렇게 많이 맡으신 이유가 뭡니까? 글쎄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좀 불만이 있습니다. 저도 자칫 잘못하면 대변인 전문가, 직업 대변인 이렇게 해서 자꾸 부르는데 다른 일은 못하고 자꾸 대변인만 시키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인데 예. 아마 외람되게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좀 이렇게 여야 되게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막 싸우잖아요. 제발 땀 좀 하지 마라 이런 것인데 되게 상대방의 말을 좀 듣고 수용해주면서 제 말을 좀 드리는 그런 태도를 좀 많이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주로 대변인에 좀 많이 기용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 하시기 전에도 누군가 다른 사람을 대변하거나 그런 경력이 있으세요? 친구들끼리 싸울 때 중간에 나서가지고. 글쎄, 늘 이제 그런 중재자의 입장 이런 것들이 이제 하게 되고 되게 어릴 때 학교 다니다 보면 저 급장, 반장도 하고 그러면 그런 일이 있으면 중재도 하고 그러잖아요. 예. 그런 경험들은 있는데 누구나 다 그런 경험들이 있겠죠. 그러나 하여튼 좀 특별하게 그런 위치에 많이 있었던 거는 지금 질문을 하면서 돌아보니까
아마 그런 경험들은 어려서부터 많이 있었던 것 같네요. 그렇군요. 근데 이제 청와대 대변인은 여태까지 하신 일과는 좀 차원이 다른 일 아닙니까? 정부 전체를 대변해야 되는데 본인만의 대변인 철학이 있습니까? 네, 제가 어제 그 대변인 처음 이제 임명을 받고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는데 거기서 말씀드린 것이 말을 잘하는 것보다 말을 잘 듣는 것 이것이 좋은 대변인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인데 제가 당의 대변인을 할 때 그 다른 당 대변인들한테 그런 제안을 한 적이 있어요. 좀 제가 발표한 논평 오늘 보고 오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는데 예. 사실은 저도 그렇지만 왜 자꾸 싸움만 하냐면 이게 평행선이거든. 주장이 좁혀지지 않고 그것은 상대방의 주장, 다시 말해서 대변인의 논평으로 발표되는 상대방의 주장을 사실은 한 줄도 읽지 않고 자기 주장만 대변인들이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사실 그런 걸 고백했고 앞으로 우리 그러지 말고 상대방이 어떤 논평을 냈는지를 읽어보고 좀 우리 논평도 하면서 이렇게 하면 좀 좁혀질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래 저는 좋은 대변인의 역할 아직까지는 저도 좋은 대변인은 못 됩니다만 말을 잘 듣는 대변인 그것이 좋은 역할이다라고 하는 게 철학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대변인 임명하시면서 주문사항이 있었나요? 아마 그 대통령께서 어제 이제 첫 회의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회의에 앞서서 이제 저를 이렇게 보시면서 앞으로 대변인은 그 주재하는 모든 회의에 참석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정말 잘 듣고 국민께 잘 전달하는 그런 역할을 해달라는 부탁이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그 점심에 제가 청와대 온 지 이틀째인데 오늘 그 점심을 좀 하자고 이렇게 말씀이 계셔서 점심을 먹게 되는데 아마 또 여러 가지 말씀 당부 이런 말씀이 오늘 점심시간에 계시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청와대의 모든 회의에 다 참석하라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잘 듣고 그다음에 그것을 잘 흐름과 이런 것들을 파악해서 낱낱이 국민에게 잘 전달하라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변인이 요약된 정보가 아니라 실제 회의에 참석해서 어떻게 돌아가는지 다 파악하고 대변인 노릇을 하라 이런 주문인가요? 바로 그겁니다. 대개 이제 다 100% 참석을 할 수 없겠지만 노력은 해야 되겠죠. 그런데 대개 대변인실로 각 수석실에서 보도자료 작성이 돼서 대개 넘어오고 대변인은 어떤 대강을 파악하고 가서 이제 브리핑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그 언론인들 기자들의 그 백브리핑에 보면 그 겉에 보도 자료에 드러난 그런 내용 말고 그 밑에 있는 내용들을 묻는 경우가 아주 상식적으로 다반사거든요. 그러면 답변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진정한 소통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어제 대통령님의 첫 번째 당부 말씀은 바로 모든 흐름을 다 이해하고 그렇게 낱낱이 잘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전달하는 가교 역할을 하라라고 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보통 언론에서 이제 안희정 도지사의 측근, 안희정 도지사의 사람 이렇게 분류를 해왔는데, 네. 안희정 도지사는 이 청와대 대변인 한다니까 뭐라고 하시던가요? 예, 어쨌든 그 며칠 전에 저를 급히 좀 안희정 도지사가 좀 보자고 그래서 좀 가서 만났더니 이제 그 청와대에 가서 중요한 일을 좀 해서 이 정부를 좀 도움이 되라라는 차원에서 추천했다는 이야기와 함께 가서 내일처럼 열심히 가서 해라. 어떤 직이 주어지면 딱 그 당부 이야기 하나 저한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말씀도 굉장히 재미없게 하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어쨌든 내일처럼 하라. 이게 안희정 지사의 당부였습니다. 안희정 도지사를 이제 떠났으니까 안희정 도지사를 디스하신 겁니까? 그렇게 들리셨습니까? 저는 디스하는 척하면서 안희정 도지사의 진심을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칭찬을 하고 있는데. 알겠습니다. 네. 이건 어떻습니까? 이제 대변인이시니까 제가 대변인에게 질문을 하나 드려보자면, 네. 다른 정당, 그러니까 국민의당이든 바른정당이든 정의당이든, 네. 거기 계신 분들이 입각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가 여러 차례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는 제안이 간 적이 없다. 네. 혼란스러운 메시지들이 나오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간단하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협치가 중요하다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협치라고 하는 것이 다른 당에 있는 사람 하나를 데려다 입각을 시킨다고 협치가 되겠냐라고 예. 하는 것이 그것도 뭐 작은 협치일 수 있지만 예. 좀 더 근본적이고 큰 협치는 그렇게 사람 하나를 데려다 쓰는 그런 낮은 단계 협치가 아니라 각 정당이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정말 어떤 정부가 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해서 서로 각 당의 입장을 보태고 또 그러면서 또 협의안을 만들어서 함께 통과시키려고 하는 어쨌든 정당 민주주의가 정확히 쓴 속에서의 또 각 당의 정체성을 정확히 하면서도 그렇게 정당 간 어떤 협치를 하는 건강한 문화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지 그렇게 사람 하나를 데려다 입각하는 것이 그 협치다. 뭐 그것도 협치일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은 아주 낮은 단계의 협치이다라고 생각하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지향해야 될 바는 그렇게 정당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서로 대화와 타협, 서로 설득을 통해서 정부가 하고자 하는 개혁 입법안 이런 것들에 대해서 각 당의 의견이 조금씩 더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면서 그런 합의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저는 협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거는 이제 충분히 원론적으로 이해 갑니다. 그러니까 정당 간에 정책적으로 네. 정당 간의 동반자가 돼야 되는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그 정당의 뭐 예를 들어서 특정 장관 자리를 그 흐름 속에서 제안할 수도 있고 그런 일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그렇죠. 예, 그런데 그렇게 기본적으로, 처음부터 누구누구 장관 이런 식의 인사는 없을 것이다. 그렇죠. 제가 볼 땐 적어도 대통령님께서는 예. 이 정당 정치에 대한 이해가 깊으시고 연대 협치의 의미를 정확히 아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야 또 오래가고 지속 가능한 연대 이틀, 협치 이틀이 마련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그 각 당에서 사람 하나 데려다 입각시키는 것 이런 어떤 출발은 안 하실 걸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적어도 출발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출발이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런 얘기네요. 예, 이미 각 정당 간의 신뢰가 쌓이고 그것이 문화로 자리 잡아가는 과정에서 입각하고 이런 것은 있을 수 있겠지만 처음부터 그렇게 정치 공학적인 그런 어떤 접근, 그런 입각 이런 것들은 아마 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과 그 개인적인 친분이 그렇게 있지는 않으시죠? 아, 그렇죠. 대개 이제 국회에서 4년 동안 뵀으니까 이렇게 뭐 그냥 몇 명 국회의원 중에 하나로 저를 아시기도 하고요. 또 저한테 격려도 하시고 가끔 또 제가 문자도 드리면 국회의원 시절에 또 답장도 주시고 뭐 그런 개인적인 뭐 또 친분과 이런 건 있습니다. 네.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제 소위 언론이 분류할 때 친문계는 아니다. 네. 그건 맞죠? 저희는 친민주당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번에 사실 우리 진행자님 저는 안희정 지사나 이재명 시장 이런 경선 과정이 굉장히 좀 새로운 정당 문화의 출발이 됐다는 의미를 좀 부여하고 싶은데 경선 이후에 깨끗한 승복과 하나 되는 이런 것들 우리가 사실 흔쾌하게 이렇게 되는 걸 처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친문, 친한 이런 구분이 아니라 당연히 우리는 경선 끝나면 누가 당선되든 그 일을 내일처럼 정말 열심히 하겠다는 생각을 처음부터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친문이든 아니든 그런 건 저는 뭐 중요하다고 더 이상 중요하지 않다. 네, 예. 그렇습니다. 네. 이재명 캠프에서도 그러면 청와대에 같이 함께 하실 분들이 앞으로 발표 예정인가요? 아마 그렇게 되겠죠. 우선 그 대통령께서 후보 시절에 경쟁하는 분들과 함께 나중에 상의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강조하셨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안희정 지사에게도 추천을 이제 받으셨고 또 이재명 시장님께도 추천을 받으셨을 거로 생각을 하고요. 지금 그런 어떤 인사, 당내의 협치를 위한 그런 인사들이 뭐 기본으로 진행이 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저를 보셔도 그렇게 증명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반면에 이제 오랫동안 함께 일해왔던 소위 이제 최측근들, 양청철 전 비서관 같은 경우, 이전으로 후퇴하고, 이거는 청와대에서는 청와대 일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예, 어쨌든 뭐 대통령님께서 편하게 여러 탕평 인사와 여러 협치 인사를 좀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가장 가까우신 분들이 정말 헌신의 마음으로 그렇게 좀 자리를
좀 대통령께 선택의 폭이 넓어지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주고 뭐 그런 것들이 사실은 어떤 그 과거 우리 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국정농단, 민주주의 위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지 않는 지름길이라는 생각을 하고 또 좋은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아주 부드럽게 저희가 사이좋게 지냈는데.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그 청와대 대변인이 소통의 범위를 넓혀간다고 하니까 앞으로 저희 방송에 한 일주일에 한 번, 한 3, 4분씩은 연결해 주시죠. 예,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노력으로 안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네. 제가 이게 마지막 질문인데. 네. 일단 주기적으로 저희 연결한다는 건 약속을 받았다고 저희가 우기겠고요. 네.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이제 언론 노출을 보면 이제 궁금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굉장히 세련됐다. 잘 노출하고 있다. 노무현 정부 시절보다 훨씬 업그레이드 했다. 이런 느낌을 받는데 누가 이거 지금 하고 있는 겁니까? 이걸 총지휘를? 이게 뭐 저는 두 가지 측면인데요. 우리가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9년 동안에 봐왔던 모습과는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신선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이런데 뭐 이런 것들은 정상적인 것인데 이걸 신선하고 파격이다 느끼는 게 참 안타까운 마음인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서 그런 목마름이 계시기 때문에 더 국민들 마음에 다가가는 모습을 연출하려고 노력하는 것 일정 기획이나 이런 기획회의를 어디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각 비서관, 수석비서관실별로 각 분야와 영역이 조금씩 다르니까요. 대통령님의 일정을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국민께 던지는 메시지, 공약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들이 다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아이디어들을 이제 상황실 차원에서 그것을 좀 수집을 하고, 그렇게 거기서 선택을 하는 그런 체계로, 운영을 아직까지는 그렇게는 다 하지 못하고 있는데, 오늘부터 그런 업무 지시가 지금 각 수석실로 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하게, 다분히 계획적으로 그렇게 저희도 이제 일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좀 조직적으로 시작을 한다는 말씀을 좀 참고로 드립니다. 대통령을 어떤 모습, 어떤 메시지를 노출하느냐가 다 굉장히 중요한데 여태 일주일간은 굉장히 잘 된 것 같아서 누가 그 일을 했는지 궁금해가지고 칭찬해 드리려고 그런 건데. 아마 지금 일주일의 모습은 아마 지난 박근혜 정부에서 청와대에서 못했던 그분들이 지금 일주일에 좋은 평가를 만들어주신 공로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잘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괴롭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었습니다. 자,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대선 기간에 홀대를 당하면서 거의 출연이 안 되다가 다시 나오셨습니다. 제가 악마로 불렀다가 4대 천왕으로 불렀다가 최근에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됐어요. 악마가 업그레이드면 뭐예요? 대마왕이죠. 양지열 변호사 나왔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우, 대선 끝나고 승리한 거예요, 갑자기? 제가 왜 대망으로 업그레이드를 했냐면 최근에는 과거에는 여러 종편 패널 중에 한 분으로 묻어서 이렇게 가셨거든요. 묻어서. 근데 이제 특집 방송 같은 거 따라할 때가 있잖아요. 케이블 TV에서도 특집 방송을 할 때 이게 난다 긴다 하는 패널들과 함께 자리에 앉아 있던. 예전에는 워너브댐이었는데 이제는 그 분야에서 인정받는 대마왕이 되는. 다 뉴스공장 때문인데. 이거 좋아야 되는 거예요? 뉴스공장 때문인가 다? 아니 제가 그래서 이분이 한 단계 또 올라섰구나. 그럼 대마왕. 이래서는 안 되는데. 옛날에 안 느끼십니까? 대왕이라 그러면 무슨 그 만화 같은 데서 주로 쥐어 터지는 역할을 맡던데, 만화. 대왕이 잘 나가다 마지막에 패하는 역할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뭘로 패하라는 거예요? 지금 아침부터 오랜만에 느끼지 않으세요? 승질을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냥 늘 살던 대로 살고 있으니까. 저 거만한 자세는 확실히 대망이 됐군요. 아니 오랜만에 또 왜 정권도 바뀌었는데 그렇게 또 처음부터 구박을 하세요. 자, 오랜만에 나오셨으니까 같은 법조인으로서 이것도 네. 여쭤볼게요. 이 조국 교수. 네. 조국 교수님은 범법조인이지만 그렇죠. 엄밀히 말해서는 변호사도 검사도 판사 출신도 아닌 네. 학자 출신이라고 그렇죠. 봐야 되고 네. 이론가인데 물론 민정수석 자리에 아니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 검찰 출신이 아닌데 민정수석을 한 적이 했죠. 있죠. 예. 하지만 법조인이었어요. 그렇죠. 변호사였으니까 예. 어쨌든. 이렇게 완전히 법조인이 아닌 민정수석은 기억이 안 나요. 없었던 것 같은데요. 찾아보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아니 그때 3명 중에 네. 한 분 정도가 전해철 이호철 그분이 민정수석을 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는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또 첫 번째 인사가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검찰 개혁을 하려는 어떤 시도에서 나온 건 아니었죠. 네. 첫 번째 인사는 아니었는데 그때는 이제 검찰을 과거 정권처럼 쥐고 흔들지 않겠다. 네. 그런 의제 표현이었다면 이제는 검찰을 대놓고 개혁하겠다고 하는 분이 오신 거잖아요. 개혁을 하기 위해서 학자 출신을 안 쓰신 거고요. 네. 법조인들이 잘 못했으니까 그런 거죠 뭐. 그래서 법조인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는지. 잘할 걸 그랬지 뭐 이런 생각을 했나? 저는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조국 민정수석이 전에 교수 시절에 했던 얘기 중에 갑자기 떠오르는 게 외부로부터의 충격이 없으면 바뀌지 않을 조직들이다. 그거는 웬만한 아주 오래된 내부 결속이 강한 그렇죠. 권한이 많은 모든 조직이 똑같죠. 근데 대한민국 내에서 검찰만큼 지금 말씀하신 오래됐고 조직이 강하고 내부 결속이 강한 집단이 또 있나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청와대도 5년마다 바뀌는데. 예전에는 무슨 뭐 철도청, 교육청 이런 데들도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거기는 권력이 그렇게 강한 건 아니고 그렇잖아요. 내부 안에서만 힘이 있었는데 검찰 같은 경우 외부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고 국민 생활에 하나하나 막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데도 정치에도 영향을 끼칠 수 불구하고 있고요. 그렇게 권력이 강한 데는 없잖아요. 없죠. 그 대한민국에서만 없는 게 아니라 전 세계에도 없어요.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권력을 가진 되게 검찰. 이상한 데고 네. 그게 권력이 강하다는 게 저는 이번에는 바뀔 수 있다라는 논리 중에 이런 얘기도 들고 싶은 게 검사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어요. 지난해 젊은 검사 한 사람이 과로 때문에 죽는 일이 발생을 했었죠. 네. 그러니까 이게 권력이 집중됐다는 게 위에서 보면 권력인데 밑에 일하는 평검사들 입장에서는 다 하나하나가 다 일이에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사람이 변사체로 발견됐을 때부터 시작을 해서 그 재판을 마친 뒤에 뭐 교도소에 들어가서 집행을 할 때 이런 것도 다 우리는 다 검사가 하거든요. 정말 알파부터 오메가까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밑에서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냥 권력이 아니라 그냥 중노동인 그런 수준일 때도 많고 내부에서도 개혁의 목소리도 또 그래서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는 또 굉장히 이상하다고 생각했던 게 검찰 조직의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이라는 걸 말하잖아요. 그렇죠. 야, 이거 굉장히 조폭적이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예전에. 그러니까 검찰총장부터 가장 말단의 검사까지 하나의 조직이고 그렇게 큰 조직이 하나의 조직처럼 움직이려면 맨 위에서 말하면 맨 아래까지 똑같이 명령에 그대로 실행한다는 얘기죠. 한 2,000명이 지금 2,200명 정도 되죠. 전국의 네. 검사가. 근데 이 검사 동일체 원칙이 무서운 것은 지금 말하는 그 조직인데 똘똘 뭉쳐있는데 하나하나의 개별 검사가 사실 아주 단순하게 쉽게 말씀드려서 지방자치단체 시장급의 권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만. 예. 하여튼 그 시장급의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2,000여 명이 하나로 뭉쳐 똘똘 뭉쳐 있다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이겠어요. 그래서 그걸 통제할 필요가 있는 거고 그 하나로 뭉쳐 있다는 게 이번에 이제 최근에 언론에서 밝혀지면서 문제가 됐던 게 법무부 검찰국장하고 이제 서울중앙지검장과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하고 검찰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술을 마신 거죠. 술을 마셨고 뭐 언론에 알려진 바처럼 이제 경제금 차원에서 돈 봉투도 50만 원, 100만 원씩 서로 주고받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검찰과 법무부가 그렇죠. 술을 마셨다는 근데 겁니다. 이게 되게 이상한 게요. 원래 법무부는 검찰을 관리 감독해야 되는 통제 기관이고 서울중앙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체계상으로는 그 밑에서 관리 감독을 받아야 되는 입장인데 그날의 술자리를 왜 가졌냐고 하니까 선배가 후배 격려 차원에서 술을 사는 차원에서 여러 명을 샀다가 그중에 이제 법무부에 있는 사람들도 산 거다. 서울중앙지검장이 선배이기 때문에 후배인 입장에서 검찰국장으로 술을 사줬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직으로 보면 거꾸로 뒤집힌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법무부하고 검찰 현재 검찰에 있는 현직에 있는 사람이 술을 먹는다는 것 자체가 사실 있어서는 안 된 일인데 술을 먹었고 게다가 선배라서 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에 있는 공식적인 어떤 직제하고 상관이 없이 검찰의 이유 하나만으로 그냥 똘똘 뭉쳐있는 걸 반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게 왜 문제라는 식으로 나온다는 반응이 또 저는 걱정스러운 거예요. 아무 인식이 없는 거예요. 검사가 그냥 법무부에 자연스럽게 파견 가 있고 검사 후배니까 내가 술수하고 검사 후배니까 이런 거죠. 법무부에서는 또 왜 돈 목수 줬냐 그러니까 반대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뭐 우병우 사건도 비롯해서 모든 것이 다 정리되는 큰 수사를 마쳤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건데 거기에 검찰국장이 당연히 이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에서 수사를 했었어야 될 인물인데 불구속 기소하고 나서 며칠 있다가. 그러니까 우병우는 불구속 기소했고 예. 이제 안태근 검찰국장 같은 경우는 아예 기소도 안 했잖아요. 네. 내사 대상도 아니었다. 그러니까 문제는 그 우병우와 지난해 전화통화를 굉장히 여러 번 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제대로 들여다보지도 않고 기소는커녕 수사도 제대로 안 했고 그러고 나서 그냥 술자리 가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자기들끼리는 다 친한 거예요. 밖에서 보기에는 자기들끼리 설렁설렁 넘어가고 봐줄 사람 봐주고 대충 무마한 다음에 성공적이었어 하면서 술자리를 가진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하고 바라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 그게 아닌 것이 그냥 우리는 말씀하신 것처럼 검사 동일체로 똘똘 뭉쳐있는 거고 선배 후배 다 같이 고생했고 이 큰 수사 어쨌든 대통령을 구속 기소하는 큰 수사를 마무리하는 차원이었기 때문에 제일 위에 연조가 높은 중앙지검장이었던 이영렬 지검장이 밑에 있는 후배들 돌아가면서 여러 명 술 사는 자리였고 법무부에 있는 사람도 그중에 하나로 우연에 들어간 것뿐이다라는 거죠. 그만큼 내부 차원에서의 인식이 밖에서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공적 조직으로서의 검찰하고는 다르다라는 거죠. 저는 검찰 동일체 원칙을 왜 문제 삼냐면 원래는 그런 의미였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검사는 그 검찰총장부터 말단까지 다 동일체고 그렇다는 의미는 뭐냐면 수사를 하다가 이제 검사가 교체되더라도 그 교체 전에 검사가 한 일을 그대로 받아서 다음 검사가 할 수 있고 동일하게 봐야 된다. 이렇게 이런 의미로 해석하는 거라고. 원래는 그래요. 왜냐하면 원래는 말씀드린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력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사람이 와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어떤 수사를 한다거나 그렇게 보는 게 아니라 2년마다 한 번씩 거의 인사가 바뀌니까 돌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검찰이라고 하는 직급, 검사가 해야 되는 일 자체를 놓고 봐야지 개인 사람을 놓고 보지 말라는 의미에서 검사 동일체가 나왔고. 그래서 동일체 원칙이 나왔지만 그렇죠. 실제로는 조폭처럼 움직이는 게 상명하복에 그 까라면 까. 그러니까 아까 이게 작동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에서도 나온 게 법무부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도 검사의 독립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검사 동일체 원칙을 지켜주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도 검찰총장 말고는 일선 검사에게는 수사 지휘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돼 있거든요. 그만큼 서로 독립을 해야 되는 기관들이에요. 법적으로는. 근데 그것도 전혀 안 지켜지고 있는 거죠.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이거는 단순하게 우리 제도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기본적으로 제도는 사람을 못 믿는 데서 시작을 하거든요. 왜 우리가 삼부권 분립을 왜 해놓겠어요? 왜 입법, 사법, 행정 다 나눠놓겠어요? 그걸 나눠놓는 이유는 니네들끼리 한쪽에 몰아주면 무조건 썩더라. 역사적 교훈이에요. 제가 이게 썩더라는 표현은 그냥 법률 교과서에 나오는 거예요. 부패했다라고 나오는데 그걸 막을 수 있는 게 권력을 나눠주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서로 그냥 견제하고 균형을 맞추고. 이제 지금 현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게 당장 이제 고위공직자 비리 수사처 고비처라고 하고 공수처라고 하는 게 그것만 한다고 해서 모든 게 다 해결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다만 지금은 검찰밖에 안 가지고 있으니까 고정적인 어떤 수사권을 가진 곳, 특히 검찰을 경우에 따라서는 들여다볼 수 있는 수사처를 한 군데를 더 만들어 놓으면 검찰 입장에서도 야 우리가 이렇게 하다가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라는 거를 또 하나 만들어주면 그게 나눠질 수 있는 계기가 그렇죠. 생긴다는 거예요. 기소하지 않으면 법적으로는 죄가 없는 거라. 네. 근데 기소는 오로지 검찰만 할 수 있으니 그걸 바꿔서 이제 검찰 니네도 당할 수도 있고 견제 수단을 만들자는 게 공수처인데. 그리고 이제 검사 동일체 원칙이 되다 보니까 지금은 검사들이 왜 또 그렇게 똘똘 뭉칠 수밖에 없냐면 거의 도제식으로 가르침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선배 검사가 새로 신입 들어온 검사에게 진짜 이게 뭐
교과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옆에서 일하는 거 보고 그 사람이 일 시키는 거 따라하면서 배우는 거기 때문에 끈끈해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 작동 원리는 기본적으로 조폭과 똑같아요. 자꾸 그러지 마세요. 작동 원리가 조폭이 그렇게 해서 결속을 다지는 거 아닙니까? 하여튼 그걸 이렇게 제도화하자는 조폭은 거고. 돈으로 보상하는 거고 여기서는 뭐 명예나 자리로 보상하는 거죠. 하여튼 그래서 다른 것들을 줘야 되고 수사권을 나눠주나 이런 것도 굉장히 어려운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아니라 단순한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영장도 사람을 구속하는 영장도 지금은 검찰만 청구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께서 잘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경찰은 어떤 경우에도 경찰은 검찰에 신청을 해서 검찰이 그걸 받아들여서 검찰만이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어요. 제가 오랜만에 나오셔가지고 가만히 내버려 뒀군요. 많은 얘기를 하려고. 역시 그냥 내버려 두니까 큰 재미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시간이 다 됐잖아요. 솔직히. 네, 다음 주에는 제가 좀 말을 받아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얼마나 잘하나 대망이 올랐기 때문에 갔는데 안 되겠어요. 혼자서는. 대망 아니고 아직도 소망입니다. 또 끝에 얻어 터지는 걸 역할로 끝나는 거야. 역시 대마왕이라고 하더니. 자, 소망 네. 양지열 변호사님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심 파괴자, 신화 파괴자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첫 시간입니다. 그러네요. 오늘 파괴시킬 동심은 파괴시키기보다는 네. 우리 음식에 이렇게 마음이 하나 담기면 그게 얼마나 오래 가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어떤 음식에 대해서 어떤 인상을 가지면 네. 우리가 하찮게 여기는 자잘한 음식인데도 그게 마음이 담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 음식에 특정한 무슨 음식에. 얘기를 하려고 그러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개개인의 마음이 아니라 한 집단으로 움직이는 마음들이 있거든요. 뭐 보통 집단 무의식이라고 그러죠. 네, 그렇죠. 그런 게 우리 음식에 일상의 음식에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 그리고 또 뭐 요즘 봄이고 하니까 여행들 많이 다니시고 하니까 집단 무의식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단군 갔다가 이번에는 이제 집단 무의식. 예전에 기차 타면 먹게 되는 홍익회 구루마라 그랬죠. 그렇죠. 기차 타면 이렇게 하면 음식을 판매하는 삶은 달걀. 네. 삶은 달걀이 꼭 있었어요. 삶은 달걀을 망에 집어넣어가지고 한 3개, 5개 뭐 이렇게 넣고 소금 넣고 이렇게 먹었어요. 필수죠, 필수. 고속버스 타도 휴게소 같은 데서 삶은 달걀을 그렇게 팔았어요. 네. 기차 타고 고속버스 타고 뭐 이러면서 이 삶은 달걀을 먹게 되는 게 이게 왜 이렇게 됐을까 하는 것을 그 근원을 갖다가 조금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는 왜 삶은 달걀에 집착하게 됐을까 집단적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 꼭 먹어요. 그랬었어요. 거의 버릇이에요. 그게 다들. 요즘은 아니지만 그때는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삶은 달걀이라는 것이 예전에는 지금 아주 흔하죠. 얼마 가격도 안 하고요. 그런데 예전에는 굉장히 귀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영양적으로도 완전 식품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렇죠. 집에서 달걀을 얻을 수 있는 게 그냥 마당에 닭 몇 마리 이렇게 풀어놔 놓고 암탉이 닭을 이렇게 낳을 때 그것도 매일 낳는 것도 아니거든요. 어쩌다가 낳는 거. 그걸 어머니가 하나, 2개 이렇게 모아서 그냥 당장에 또 먹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어머니는 또 장날에 그걸 내다 팔아서 다른 걸 또 이렇게 사오시고. 또는 이제 아버지가 먼저 드셔야 되니까. 제일 중요하고 집안의 가장한테만 주는 거죠. 아버지나 할아버지한테나 주지. 집에 먹지 못하는. 그렇죠. 자식들은 뭐 어른들 드실 때 옆에 이렇게 쳐다만 볼 수 있는 정도의 달걀이었죠. 달걀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좀 값싸게 먹기 시작하는 게 1970년대, 60년대 말부터 이제 대량으로 양계 산업을 시작하면서부터거든요. 값싼 이제 수입 곡물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그 시점쯤에 형성됐나요? 이 그렇죠. 귀한 음식이 갑자기 주중에 들어오면서? 그렇죠. 그래서 그 이전에 그러니까 달걀이 아주 귀하던 시절에 밑에 자식들 자기한테 목으로 안 들어오던 거의 막내들 뭐 이런 자식들한테 달걀이 주어질 때가 있어요. 여행 갈 때. 평상시는 못 먹는데 너 이제 소풍 가니까. 소풍 갈 때.
귀한 음식이니까 싸줄게 하고 달걀이 그때 만들어진 저도 소풍 갔을 때 요즘 소풍철이에요. 보통 5월달 네. 봄 소풍 이렇게 많이 가죠. 그 소풍에 그 가방 안에 있었던 게 도시락하고 삶은 달걀 한 3-4개 이렇게 김밥. 하고 그죠. 네. 사이다. 사이다. 그때 꼭 사이다. 얼마나 맛있었는지. 사이다하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갔던 거거든요. 지금 20대는 잘 모르실 것도 같은데 이 삶은 달걀과는 사이다가 꼭 사이다가 반드시 있어요. 예. 달걀에 대한 이런 이미지가 남아있는 그 문학 작품이 있어요. 그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 예, 오래된 건데요. 네, 그 문학 작품이 그 그때는 달걀이 아주 귀했던 귀했던 시절에. 시절이에요. 그게 보면 이제 사랑방 손님하고 그 어머니하고의 이렇게 이게 정분이 나는 이런 이야기잖아요.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딸 오키가 확실히 중간에 났는지 안 났는지 모릅니다. 났어요. 그 시절에는 이렇게 이거 눈빛 정도만 가지고도 요즘하고 좀 다르죠. 네. 하여튼 그런 정황, 그렇게 의심되는 정황이죠. 그렇죠. 그때 그 어머니가 그 사랑방 손님한테 챙겨주는 게 달걀이었어요. 그 달걀 하나만 가지고도 이미 정분 난 거예요. 그 가족들은 먹지 않지만은 그 사랑방 손님한테 그 남정네 외간 남정네인데 그 달걀을 준다는 것은 그 귀한 것을 그죠 이미 마음이 뺏긴 거거든요. 돈을 받지는 않았을까요? 그 다음날 뭐 하수비에서 조금 이렇게 올려 이렇게 받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달걀이 귀했다. 마음을 전달하는. 그렇죠. 네. 그리고 그 사랑방 손님과 어머니의 마지막 장면도 그 달걀로 끝나요. 바깥에 이제 달걀 장수가 왔는데 뭐 계란 사려 이러는데 오키가 그래요. 달걀 장수 왔다고 그러니까 어머니가 그래요. 이제 더 이상 달걀 살 일이 없다. 사랑방 손님이 떠났거든요. 그만큼 이 달걀이라는 게 가족의 계란 알러지가 있었던 건 아닐까요? 그거를 참으면서 먹다가 꾸였고요. 집안의 어른들이었죠. 몫이. 근데 그 아이들한테 주어지는 게 소풍. 그 소풍은 뭐 그냥 이렇게 뭐 가까운 곳으로 이렇게 떠나는 여행이지만은 그 우리가 1960,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자식들이 이렇게 멀리 떠나는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죠. 다 우리가 농촌에 살았었어요. 19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70%가 농민이었거든요. 네. 농촌에 살았다기보다는 다 논이었죠. 그냥. 그렇죠. 예. 농민이었다가 그러니까 1960, 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다들 노동자로 이렇게 바뀌는데 그때 다 도시로 이렇게 떠나죠. 시골에서 웬만큼 공부 마치고 난 다음에 뭐 가난한 집 자식들은 뭐 초등학교 정도 끝나고 난 다음에 도시로 이렇게 일하러 나오고요. 공부 조금 잘하는 애들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유학 도시로 이렇게 고등학교 때부터 이제 도시로 나와서 공부를 하러 나옵니다. 그때 그 자식들한테 어머니가 싸줄 수 있는 것 그 유일한 게 아마 달걀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딘가로 떠날 때 달걀의 이미지가 이렇게 연결이 된 거군요. 그렇죠. 네, 소풍 갈 때랑 멀리 갈 때랑. 그렇죠. 뭐 그때는 뭐 구름이에다가 대충 이렇게 달걀을 싸고 먼 길 가는 그 자식이니까 돈 벌러 공부하러 가는 자식들한테 뭔가 이렇게 뭐 쪽지 같은 것도 손편지 이렇게 어머니 해가지고 그리고 소금을 넣었겠죠. 종이에 말아가지고 같이 넣어주고.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기차 타는데 나와서 어머니가 배웅하고 건강해야 된다. 삼시세끼 꼭 챙겨 먹으라. 어떻다. 막 이렇게 해서 이제 눈물로 이렇게 보내는 거죠. 기차 안에서 그걸 달걀을 꺼내놓고 이렇게 먹는다는 게 그냥 그게 달걀이겠어요. 그게 어머니 편지도 읽고 이러면 그냥 눈물바다 되는 거죠. 그 자식한테는. 이런 경험들이 누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민족 그 전체에 공동의 이 기억으로 이렇게 저장이 돼요. 우리 민족이 대부분 다 이렇게 60, 70년대 그 촌놈이었다가 도시로 이렇게 공부하러 일하러 이렇게 나오면서 다 지금 도시 사람이 된 거거든요. 그 기억들이 강하게 남아서 기차를 타고 버스를 타고 이러면 삶은 달걀이 먹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걸 타면 일리 있습니다. 설득되고 있어요. 네. 그러다가 2000년대 들어와서 그 삶은 달걀이 싹 사라져요.
이게 뭐지? 그렇죠. 우리가 우리 민족이 다 가지고 있던 이런 공통의 그런 기억들이 이렇게 사라지는가? 이렇게 쉽게 사라지지는 않을 텐데 어디에 왜 이렇게 그게 시작됐는지 모르겠지만 계속 그래왔기 때문에 계속 살아남는 게 많은데 네. 달걀이 2000년대에 싹 사라졌어요. 그런 네. 기차나. 홍익회 술에 그게 없어요 지금.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네. 네. 그래서 이렇게 혹시 다른 데 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한번 주변을 살펴보니까 있어요. 그 삶은 달걀이 아직 삶지 않고 구운 달걀로 남았는데 네. 찜질방. 일종의 별미처럼 된 곳 아닙니까? 거기는. 찜질방.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찜질방이라는 공간을 어떻게 이용하고 있는지 자세히 들여다보면 그냥 별미가 아니에요. 찜질방은 도시인들 특히 이제 그 뭐 외부로 바깥에 나가지 못하는 우리 서민들, 네. 서민들이 소풍 공간이에요. 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네요. 그 찜질방 그런 느낌이 보통 있습니다. 네. 뭐 혼자 가고 보통 이러지 않아요. 네. 그 가족들끼리 네. 찜질방 가보면 뭐 애들 막 뛰어다니고 난리 나고 밥 어머니 먹고. 아버지 뭐 할머니들 모시고 와서 땀 같이 좀 뺐다가 그러죠. 샤워하고 TV 보고 그러죠. 뭐, 예, 먹고 그러죠. 그래서 그 둘로 앉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가족끼리 둘로 앉아서 그 가운데 보면 이렇게 그 구운 달걀 갖다 놓고 그 달걀을 이렇게 먹습니다. 그것도 설득력이 있습니다. 그 풍경이 제 눈에는 이게 소풍이죠. 가족 소풍. 그 바깥으로 이렇게 나가기는 힘들지만은 휴일날 그래도 가족끼리 재미난 공간으로 찾아가는 곳이 찜질방이고 그 찜질방에서 먹을 만한 음식으로 가족애를 다독이는 음식으로 이 문화적으로 달걀이 참 있는 예민하신 분이에요. 그걸 소풍으로. 야. 소풍이에요. 설득됐고 그리고 살짝 감탄도 했는데 감탄하지 않은 척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근데 왜 갑자기 없었죠, 2000년대? 아마 먹을거리들이 조금 더 고급화되고 이러니까 수지타산을 안 맞으니까 뺐겠죠. 네, 더 이상 안 팔리니까. 네. 그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달걀 하나에도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 우리가 어떻게 그 달걀을 먹는가를 들여다보면 우리의 그 마음들을 읽을 수 있거든요. 집단 무의식이 어떤 음식에 투영돼 가지고 그렇죠. 소비하는 양태도 결정하고. 찜질방에 가고 싶다라는 가족과 찜질방에 가고 싶다라는 것은 그냥 그 찜질하고 싶다라는 게 아니라 가족끼리 같이 이렇게 정겹게 오늘 하루라도 행복하게 지내보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인 거죠. 집이 아닌 곳에서 하지만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까이서 그렇죠. 좀 색다른 곳에 그렇죠. 그런 가족의 소풍에 앞에 놓여일 만한 음식으로는 달걀. 앞으로도 계속 그럴까요? 달걀은 그런 기억을 공유해야 그게 살아남을 그렇죠. 텐데. 이제 제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이제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제 그 달걀에 대한 이미지가 하나가 이렇게 바뀌잖아요. 그러면 제 생각에는 찜질방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또 다른 어디 곳에서 우리는 그 달걀을 깨고 있을 겁니다. 상대방의 이마에다가 이렇게 때리면서 삶은 달걀에는 마음이 담겼다. 연인한테 그런 말 하면서 주면은 그렇죠. 네, 삶은 달걀 괜찮네요. 나눠 먹는 게 우리는 한 가족이 되는 그래서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이야기를 하면서 사랑방송님과 어머니 얘기하면서 내 마음을 주는 사랑방으로 갈까? 먼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원정우 씨 코너는 개인적 사정으로 황교익 막 칼럼니스트 수요일 잠시 왔습니다. 다음 주엔 다시 원상 복구입니다. 내일 다시 뵙겠습니다. 김어준이었습니다. 안녕.